예. 이제 법원행시 기출문제 이제 쭉 풀어보겠습니다. 법원행시 기출문제들은 좀, 예, 뭐 제일 앞으로 가야겠네요. 아유, 정신이. 예. 법원행시 기출문제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법원행시 기출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무관 시험에 이렇게 뭐 출제되는 비율이 많다라고 보기는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법원행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번에는 사무관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 출제 기조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지만 법원행시에 나오는 지문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들은 꼭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시 문제, 예,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법률 해석할 때, 여기죠?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옳은 거. 법률 해석할 때는 체계적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헌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해석 방법을 이렇게 써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네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임플루 사건이죠. 이 판례, 뭐 중요한 판례고 자주 나왔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약사가 이제 약을 팔면서 어느 원에 필요한 만큼 쓰세요라고 해서 그 용도를 한정해 줘야 되죠. 근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약국으로부터 막 약을 모아서 이제 나눠준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수여하는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타임프로 사건인데 이제 반도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직원들한테 감기 같은 거 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약을 이렇게 다 이제 사가지고 와서 직원들한테 공짜로 나눠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아니면 무상으로 나눠준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무상으로 나눠준 목적으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의약품은 얼만큼 써야 될지는 누가 통제해야 돼요? 약사가 통제해야 되는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예? 성폭법에 통신매체로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음란 편지를 이 여자 그 원룸함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거예요. 직접 가져다 준 거예요. 직접 가져다 준 거죠. 분명히 통신매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져다 준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라번.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어요. 영아살해죄에 관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직계 존속일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는 보통 영아살인죄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판례는 영아살인죄에 있어서 법률상 직계 존속이 한정되고 직계 존속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동거관계인 것 가지고는 그렇죠. 이거는 존속 사례가 이제 영아 사례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례 된다는 겁니다. 예. 영아 사례 취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직계 존속에 살해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산모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률상 직계 존속도 포함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직계 존속은 포함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아 살인죄가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보통 살인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마번 사안이에요. 마번 사안. 최신 판례 중에서 하나 나온 건데, 그죠? 유추해석은 문헌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죠?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처벌해요. 예. 허위 정보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단순한 들하고는 과실이죠. 그래서 포함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죄형 법정주의에 관해서 이제 또 뭐를 볼까요? 장소직 죄형법에 관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법원행시에 관한 거. 그쵸? 그래서 192페이지에 1번 문제 봅시다. 190페이지에 1번 장소직 죄형법이. 그쵸? 다음 설명 중 같이 하는 것은 1번 문제는 1번 지문은 늘 보던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 사행 위조죄는 그쵸? 내외 국통 유공인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하면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하면 속지주의, 대한민국 사람이 하면 속인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6조죠. 6조 보호주의죠. 6조 보호주의에는 내외
유공이죠.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공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에 관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문서는 6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에 인정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렇죠. 요거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명한 사건이고. 그 다음, 2조 속죄죄에 대해서는 넓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주 중 일부만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모지가 우리 법 하나라면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번이 문제가 되는데, 3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보시고요. 예. 3번은 이건 판례가 이제 갈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죠?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 외국에서 형집행은, 그렇죠?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이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은 것은 법이 필요적 사안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형을 살고 왔는데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처벌하는 것은 이거 너무 과하니까 반드시 이걸 고려해서 좀 깎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적 산입으로.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형 집행을 받은 게 아니라 미결 구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외국에서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치?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과연 산입을 해줘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외국에서 형집행 받은 것도 더 나쁜 놈도 그거 산입을 해줬는데, 외국에, 미결 구금하느라고 구속돼 있던 거는 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산입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했지만, 분명히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 형집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미결 구금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입해야 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예요. 우리 법에는 그렇죠. 우리 법에는 외국에서 형 집행만 필요적 산입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미결 구금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파이시티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인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그쵸, 외국 사람이에요. 그쵸, 그럼 내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에요. 내국 법인이죠. 우리 법이 적용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작위범으로 좀 갑시다. 부작위범은 뭐 법원행시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무관 시험이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각종 승진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그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사람이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속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부작위했습니다. 안 구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수용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도 못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안 구했다 할지라도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 2번. 형법상에 있어서 방조 행위는, 그죠? 예. 자기 부작위에서도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번.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소극적 부작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간하고 이 여자를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간의 위험성, 강간 이후에 이제 위험성이 실현돼서 범죄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범죄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판례는 그러면 뭘로 보겠다는가? 요거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죄와 유기치상죄가 되는 것보다는 강간치상죄로 되는 거. 그죠? 강간죄 위험이, 그죠? 자기에 의한 발생한 위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로 봄이 원칙이다. 그 다음 4번 세월호 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세월호 사건인데,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쵸?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쵸? 법적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쵸?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신의 성실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신의 성실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5번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좀 특이한 문장이죠. 네.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제 사기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보험, 암에 걸린 사람이 암보험을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자살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런 이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그렇죠?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보험사고 우연성이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그렇죠? 편취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걸 좀 덜 알려줬어. 이거 가지고는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 사는 것 자체가 우연성이 완전히 깨질 정도의 고지 의무 위반이어야지 보험 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고의,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죠. 목적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좀 보세요. 예.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내 건 줄 알고 가져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법정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죠?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어요. 이거 핸드폰이 똑같이 생겨서 제 건 줄 알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나무 거였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 실수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률 착오도 사실을 착오다. 사실을 착오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가? 과실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착오에 해당하여 틀린 부분이죠. 3번. 방조범입니다. 공범이죠. 공범의 고의는 이중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와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범에 대한 고의는 정범이 기수가 돼서 범죄를 실현하려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정범이 어떻게 범죄를 실현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구건축법에서 정한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될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러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의 규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에 불과하다? 법률의 부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 착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정도를 암기하시고 그게 아니면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거나 혹은 법률을 부지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5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아이고. 예. 근데 심효가 다소 달리 보인다고 여겼다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요. 그쵸? 예. 그쵸? 예. 왜냐하면 유흥업소가 하는 사람이 이 얼굴 딱 보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다 알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죠. 예. 결과적 가중범은 총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죠. 예. 기본범죄의 고의에서 중앙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이 중앙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가번. 그래서 주로 이제 결과적 가중 부정한 판례 위주로 암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스빙기가 사건이죠. 막 삿대질을 합니다. 네가 김치찌개 때문에 쌓여놨던 거죠. 예. 네가 뭐 고기를 다 집어먹어 새끼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삿대질하는 거에 대해서 피하다가 이제 발이 걸려서 죽었던 경우예요. 그죠? 이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다음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했어요. 이제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로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교사자에게, 여기 이제 키워드는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서 피교사자는 살인, 예, 교사자는 뭐가 되겠어요? 상해치사가 되겠죠. 예. 그 다음, 답은 살해하려도록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어하여 그를 사망케 했어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죠. 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현건방 치사는. 그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건방 치사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고. 예. 상상적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 결과의 고의범이 더 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상적 결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 결과의 고의범이 더 큰 경우가 현건방치사와 강도살인, 현건방치사와 존속살인이었다고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번 낙산 비치호텔 사건입니다. 예.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여자친구를 자살을 위설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죽였는데 언제 죽었어요? 떨어지면서 죽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제 개괄적 과실로 봤죠. 개괄적 과실.
그래서 뭘 인정했어요? 상해를 해서 쥐가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되겠죠. 상해치사죄가 된다. 그 다음,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자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육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교육을 했죠. 예. 그래서 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어요. 그죠?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천연명예 8일이 됐는데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 이런 건 없어요. 강간치상 이런 건 있어도. 그죠?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 이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은 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해자의 승낙으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공문서에 기한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이제 작성 권한자가 서명을 거부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대신 서명하게 하였다면 이제 이거 예. 작성 권한자가 지시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공문서 기한문 작성하고 권한자가 결재를 요구했어요. 근데 작성권자 야 바쁜 새끼는 안 할 거야. 근데 네가 좀 대신 나 대신 서명해. 대신 서명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많죠. 군대 있을 때 대대장보다 대장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야 교육 네가 해. 그럼 대대장 대신해서 제가 사인 많이 했습니다. 대장님 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지시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서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 이 부분 틀렸어요. 네. 자기가 일일이 하기 싫으니까 나 시켜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시킨 거잖아. 그래서 시시나 승낙이 있어요. 그 다음 사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망한 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정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에 작성한 것처럼 문서 작성 일자를 그 명의의 생존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했어요. 그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승낙을 해요. 그래서 차가 이제 생존 당시에 했던 것처럼 지가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객관적으로 승낙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답은 자궁근종 사건이죠. 이제 그 자궁의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그러니까 자궁암으로 이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궁 적출을 시켰던 사건이죠.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승낙이 있다, 없다?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니까 이제 통장의 내용을 바꿉니다. 통장은 누구 명의 문서예요? 통장 명의자, 통장 소유자의 문서예요? 은행의 문서예요? 은행의 문서입니다. 이제 여기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는 누가 입증한 거예요? 은행이 입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장 명의자가 은행의 추정적 승낙, 은행의 의사에 반하에 작성한 거니까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변조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마번 자기야 사건이죠.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강간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자가 자기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강간으로 밀고 들어왔던 경우입니다. 승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낙을 안 한 거죠. 그죠? 볼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보셨습니다. 이제 정당행위로 가도록 합시다. 202페이지. 그쵸? 정당행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죠?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사무실 40평 중에 그죠? 임원회의 등에 사용하던 식업평가량의 공간을 점검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원회의를 뭐 이제 도저히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죠.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병정적 점검을 한 게 아니죠. 독점적 점검을 한 거니까 정당에 해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에 관한 규속이 분쟁이 있어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네가 일방적으로 이 소송과 반하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야지. 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자구행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번이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이고 이제 다번 주식 판례 중에서 쌍용노조 사건입니다. 이제 쌍용노조 여러분 쌍용자동차 사건 기억나시죠? 네, 쌍용자동차. 그래서 이 노조원들이 거기서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가 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제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못 만나게 했던 경우예요. 예, 그쵸? 봅시다. 예.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쵸? 이거 불법 체포라면, 그쵸? 현행범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방해에 해당해요. 그쵸? 예.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제3자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가 경찰에 관한 상의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법 정당방위도 되지만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도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정당방위한 것도 허용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친구사 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침수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증 정도를 넘어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채침을 했다면, 그렇죠?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술행위를 했다면, 그렇죠? 정당행위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봉지 수시침 사건을 제외하고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당행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그렇죠?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철조를 사이고 철망을 설치하여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토지를 그 인접한 상가 건물을 토용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토지 철조를 사이고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토지에 인접한 상가 건물 토용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거. 이건 교통방해죄가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법적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사적 구제를 했다면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뒤로 갑시다. 법률 착오 및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은, 그러니까 법률 착오 정당한 이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계기가 있고, 그죠? 그 계기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걸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 이 판단은 그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고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달리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2번. 직장 상사가 본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복종 관계에 있다고 해서 본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되게 말이 길죠. 박종춘은 고문치 사건이죠. 예. 그래서 직무상 이 범죄에 대해서 지목적 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본법행위 가담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기대 가능성,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요것도 잘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에요. 이제 이 공범자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증언 거부권은 업무상 비밀을 가진 자나, 그쵸? 형사상 불리함을 가졌어야 되는데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불리할 수도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증언 거부권도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거짓말을 쳤다면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친 거니까, 그죠? 이거 민죄 성립을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소화기호증이 4번 예, 그 과실행위 원자죠. 예,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과실행위 원자로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 다음 5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소화기호증이라고 주장합니다, 얘가. 저는 소화기호증, 성격장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격장애. 그래서 이건 심리적인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단, 그게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같을 정도면 성격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예. 8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원행심 문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판례는 1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다음에 피고인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3번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오피스텔에서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도망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체포를 한 거야, 못 한 거야? 체포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장소적으로 이 여자를 그 인정한 장소에 묶어두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자가 다시 밀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체포죄 실행의 착수는 있지만 성공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니까 이거 뭐로 보셔야겠어요? 체포죄 미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강간하려다가 미수가 됐으니까 강간 미수죠. 그렇죠? 체포죄와 체포 미수와 강간 미수는 이것들은 두 개 다 성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업무 행위를 개시했어야 돼요. 그렇죠? 단 이로 인해서 그렇죠? 손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뭐가 되겠어요? 배임죄 기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이득을 취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좀 이따 배임죄에서 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찌됐든 배신행위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 미수로 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 2번, 3번.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유치권만 했어요. 경매까지 신청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뭐가 된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4번. 주간에. 그렇죠. 주거 침입 절도인데 주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에 침입했다 할지라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죠. 예. 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주거 침입 시가 실행의 착수가 되나 주간 주거 침입 시는 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건 없으니까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세주택의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하시는 즉 거실로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나왔어요. 예. 단 이거 주간에 들어갔지만 물색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색행위가 있잖아요.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실행착수가 인정되겠죠. 그 다음 5번. 강간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중간간죄는 폭행 협박이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심신상실에 이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가 성행위를 하기 전 행위죠. 그래서 이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에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삽입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예. 이미 범죄를 하려고 사전 단계까지 갔죠. 지금 성행위를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 하기 전에 더듬다가 걸렸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실행의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간죄는요. 심신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뭐 특별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그렇죠. 불능미수. 네. 행위의 수단의 불가능성과 객체의 불가능성에 의해서 그렇죠. 범죄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판례는 불능미수를 넓게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능미수를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판례 위주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걸 한번 봅시다. 독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독이 치사랑 미달이에요. 그렇죠. 죽을 뻔했죠.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위험성이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2번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아니죠. 여러분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어야 되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했으면 이거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니까 미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의외로 알고 있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죠? 미수 경우에는 기수의 고의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행위한 것은 그거는 미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죠? 부자살인물 사건이죠. 부자살인물. 그죠? 위험성이 있죠. 살인미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실업범을 만드는데, 약품 배합 미숙을 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미수가 되겠죠. 미수가. 그 다음, 소송비용.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불능범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성을 부정한 판례들. 그죠? 위험성을 부정한 판례들. 빙초산 사건이 있어요. 빙초산. 그렇죠. 네, 빙초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이요.
그쵸? 그래서 소송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펀치하기 위해서 그쵸? 소송 비용 상당액을 지급을 간 손해배상 청구소를 한 거예요. 그쵸? 피송 사건을 쟁송 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으니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소호 종류를 잘못 채택한 것은 소송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송사기가 안 되니까 이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불능범으로 보는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죠? 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예비 음모에 관한 거, 그죠? 많이 나오죠. 법 조문 자체도 많이 나오고, 특히, 아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범죄 성립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것을 내게해요. 단, 이 범죄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언제 범죄를 할까 이게 아니라, 그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어야 인정될 필요서 예비 음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야 예비 음모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 그죠? 예. 이에 가공한다고 할지라도 예비 공동정범이 되는 죄를 제하고 예비 정범을 처벌할 수 없다. 그죠? 예비 공동정범은 성립, 예비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예비행위 자체가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비죄는 목적범위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쵸? 강도 목적이 없으면 중강도의 목적, 중강도의 목적은 절도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도 예비 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지범, 예비의 중지미수 처벌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중지범 관념 인정할 수 없고, 그쵸? 예비면은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없을 때는 벌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접 정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간접 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아까도 봤었던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죄. 자수범이다, 자수범이 아니다. 자수범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야 네가 뭐야 자유행위 해봐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뭐야 이 여자를 강요해서 강제추행을 시켰죠 스스로를.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 이제 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부정수표 단속범. 그렇죠? 그러니까 자수범은 딱 두 개예요. 판례가 인정하는 거는 부정수표 단속범상에 허위신고죄하고요, 위증죄하고요. 그래서 부정수표 단속범에 대해서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보 형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 자수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맞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소송사기를 간접정보 형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차용에 대해서 이 돈의 차용권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 차용증까지 또 위조해 버립니다. 채권 뻥튀기 시켜요. 그래서 이 채권을 제3자한테 팔아서 이 제3자는 이 채권을 샀으니까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사기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접 정보부 형태로 소송사기를 인정했던 사례 딱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례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예.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이 사인은 그쵸? 공무원의 의사 지배할 수 없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처벌한다 그랬어요. 100번이나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 이게 공정증서에 관해서 허위신고를 했으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그다음 5번 강금죄도 간접정보 형태를 행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이게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피해자가 말한 것을 이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이제 기망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람을 체포했던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법원이나 이제 검사를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직권남용 강금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공동정범에 관한 거예요. 이 사무관 이 문제는 했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법형 문제. 요거. 네.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모관계의 이탈이 나오네요. 공모관계. 공동정보의 성립 여기는 공모가 있어야 되고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모관계 이탈은 실행의 착수전 이탈과 실행의 착수 후 이탈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실행행위도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가치범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치범죄를 안 한 거니까 공동정보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A, B 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 그렇죠? 예.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죠. 해적들이 투모크 지시에 따라서 해군 구출 작전 이전에 선원들을 윈브리지로 세워서 그렇죠? 이거를 인간방패로 사용한 거예요. 살인하고 고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 모의를 했고요. 그렇죠?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니까 공무원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문제이고요. 그다음 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내일 이제 그 죽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렇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귀가했어요. 공무원계 이탈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계 이탈한 것이 맞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렇죠. 단 살인 애비는 못 처벌할 수 있겠죠. 라번.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렇죠. 실행에 착수 전 이탈은 공모관계 이탈을 하지만 이건 이미 같이 했잖아. 이미 같이 했죠. 그래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후에 빠져나갔다고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범죄행위를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번 피고인이 포괄일체 관계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어요. 이제 이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탈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일부 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범행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 조정행위 사건이죠. 그래서 시세 조정행위에서 주식을 뻥튀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렸다 할지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잘렸다면 그렇죠.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공동정범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실행에서도 전부 책임을 지는 거죠. 망본 거에 대해서 살인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면 어찌됐든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공범과 신분. 그렇죠? 법형 문제는 잘 나오고 공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사무관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공범과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조 법문과 단서 잘 나오죠.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신분관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음죄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형법 33조 단서에 있는 31조 예량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요거 뭐에서 하는 거예요? 모해이증죄 사안입니다. 모해이증죄. 판례는 모해를 뭘로 보는 거예요? 부진정 신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해의 목적이 있는 자가 모해의 목적이 없는 자를 뭐 한 거예요? 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분이 31조는 교사범은 정법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예, 정법은 이거보다는 뭐가 우선 적용된다는가?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33조 단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경중이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신분이 없는 자는 중하게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신분이 있는 자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33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있는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 모해이증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는 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했어요. 모해가 있는 자가 모해가 없는 자를 교사했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된다는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 의료인이 의료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공모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공동점을 성립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처벌되는 자의 행위에 같이 가담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반성이 인정되니까 공동정보로 처벌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가담하니까 이게 공동정보 이게 의료기관이 설립이 되겠죠. 그다음 뇌물공여죄, 그죠?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유상 화물, 그러니까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 운송으로 사용한 경우에 누구만을 처벌하고 있습니까? 이 돈을 받은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어요. 이거 부탁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필요적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는 지급하는 사람, 받은 사람만 처벌하니까 지급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왜? 필요적 공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분관계 없는 자와 공동으로 했다면, 그죠? 판례는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그죠?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즉,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그 다음에 존속 사례, 뭐, 여기까지만 나오죠. 존속 사례. 네. 여기에 대해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성립에 있어서는 뭐가 적용되고 33조 법문이 적용되고 단 처벌에 있어서는 뭐가 적용된다?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분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죠? 성립은 뭐가 성립한다? 33조 본문. 즉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죄에 가담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단 처벌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쵸? 예. 존속 사례에 대해서, 그죠? 존속이 아닌 사람이 존속 사례에게 시킨 경우에는, 그죠? 뭐가 성립하고, 존속 사례죄의 공범, 존속 사례죄의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단 처벌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사인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의 문제를 물어보면, 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성립인지, 처벌인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성립을 물어봤어요? 처벌을 물어봤어요? 성립을 물어봤으니까, 단순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가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이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죄수론으로 가겠습니다. 죄수론. 예.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요거. 예. 부정한 이익을 얻었어요. 영업비밀을 사용한 다음에 훔친 다음에 영업비밀을 사용했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불가피적 사용이 아니라 실경이 되겠죠. 자, 그다음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사기. 그죠? 사기. 그 돈은 회사 돈인데 처먹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횡령. 두 개는 실경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3번.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다 성립하나 어떤 게 더 형량이 크다? 허위 공문서가 훨씬 더 커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문장이죠. 그다음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루살고 여러 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은 한 날부터 하나하나가 범죄가 된다 그랬죠. 여러 날 그러면 여러 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포괄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포괄일자가 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죄수론까지 여러분 보셨고, 그쵸? 이제 형벌론으로 좀 가볼까요? 형벌론. 그쵸, 형벌론. 몰수와 추징에 관한 부분이 이제 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몰수와 추징에 관한 문제 한 문제 풀겠습니다. 예. 227페이지이죠.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어요. 불구분리 원칙에 따라서 몰수도 부가 형벌이고 부한 처분이니까 공소가 제기됐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그대로, 그쵸? 예, 증재자한테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와 같이, 그쵸? 예, 수뢰자가 받은 재물을 증재자한테 그대로 반환했으면 누구한테 뭐 추징해야겠습니까? 그쵸? 증재자로부터 뭐 추징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3번. 대표이사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우물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수수료를 갑회사 계정을 통해서 송금받아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죄가 성립한 겁니다. 그쵸?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대표이사인 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대출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제 알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받았어요. 회사 돈으로 받았어요. 회사한테 됐어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회사의 대표사니까 자기가 받은 것과 다른 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수료를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다시 금융기관 알선 배임 수재죄입니다. 죄명 자체가 좀 길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준다. 그렇죠. 내가 너 대출 못 받지? 내가 은행 대출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베이트 받아먹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가 직접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거 하고 그렇죠. 이거 4번도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특가법이에요. 알선수재죄예요. 그렇죠. 이것도 알선의뢰인 알선수재자의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소항을 알선의 대가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서 여기 밑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마찬가지 알선의 대가로 돈을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급여의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급여의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급여 받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원천징수 해가지고 소득세를 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뗀 금액을 뭐 추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한 금액을 뭐 추징해야 되는 거예요? 뗀 금액을 뭐 추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거 소득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운셀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떼고 850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850을 받았잖아요. 1,0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원천 징수된 근로세 등을 포함한 내용이 아니라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돈이 이 사람이 뇌물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판례도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몰수와 추징은 이익 본 것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이 사람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마약입니다. 외, 간, 밀, 약, 향전시사 의약품에 관한 마약은, 그렇죠. 이거는, 그 징벌적 추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이익을 본 바가 없어도 이 사람을 연대적으로 추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막상으로 원조로 한 게 아니라 징벌적 성격이 가짐으로,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각자에 대해서 전액을 추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연대적 추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형의 양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자수에 관한 부분이 나오네요. 230페이지입니다. 자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수라는 것은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 응한 것은 자수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는 내 마음적으로 자수를 해야겠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외부적으로 표시가 돼야 자수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에 검찰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를 부인합니다. 자수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수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자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범죄를 부인하는 거 가지고는 자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자수는 임감면이죠. 따라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넘어갔네. 그렇죠. 감경하지 아니하 의무적 감경이니까 판단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수를 어느 정도 효력을 인정할 거는 다 나라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 정책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의 측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해서 범인이 자기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받은 법적 요건이 완전히 갖춘 범죄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예. 자수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근데 어느한 범죄 사실을 다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알 필요는 없죠. 아,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법적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범으로 갑시다. 누범. 그렇죠? 누범이죠. 형의 집중은 3년도 안 돼가지고, 그죠? 감옥에 들어간 지, 감옥에서 나온 지 3년도 안 돼서 사고를 치면 장기 2배를 처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누범이래요. 그죠? 그래서 누범은 각삼루 법검정이죠. 각삼루 법경사기죠. 그렇죠? 먼저 누범 가중을 먼저 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범 가중을 먼저 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기 때문에 요거 틀렸고요. 그렇죠? 경합범 가중 먼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감옥을 갔다 왔어야 돼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건 감옥을 안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그죠? 콩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아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일반 사면을 선고받은 전과 누범 전과가 될 수 없으나 그렇죠? 특별 사면의 전과 및 복권도 전과 예외 없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면제는 누범 전과 아예 이제 형면제는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형면제는 누범 전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사면 받은 전과 누범 전과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특별 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게 있고요. 그렇죠? 형 집행을 면제받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예를 들어서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라면 요건 누범 전과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형 선고 효력을 상실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야? 누범 전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예외 없이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특별 사면은 누범 전과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왜? 형 집행만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광복절 특사같이 8월 15일 날 네 감옥 살다가 나가. 그렇죠? 그러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범 전과가 될 수 있으나 그렇죠? 형 선고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거는 누범 전과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맙은 그다음에 랍은 잔형기 경과 전에 가석방 기간 중이에요. 가석방 기간 중이니까 그렇죠? 형 집행이 종료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누범 가중은 안 되겠어요. 그렇죠? 누범 전과라고 할 수 없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 3년 내의 기간이어야 돼요. 형 집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죠. 가석방 기간 중이니까. 그다음 맙은 형법상의 누범형은 그렇죠? 장기 2배까지예요. 다 50년 넘지 못하죠. 그렇죠? 50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거 좀 보겠습니다. 그죠? 봅시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을 없애는 거고요. 단 지금은 그렇죠? 벌금형에 대해서도 이제 집행유예가 생겼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마 시험에 나올 거고 선고유예 뭐는 뭘 만들지 않기 위한 거예요?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집행유예나 선고에 관한 담소명령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사회봉사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않은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반한다. 그래서 위헌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봉사하도록 하는 거지 돈 내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범죄행위의 공개, 그렇죠? 사죄명령이라든지, 그다음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이것도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판례는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선고유예, 선고유예. 전과가 이제 없는 사람은,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자격정지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선고를 함으로써 아예 전과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아예 선고 자체를 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고유예는요, 이러한 전과가 없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에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면 안 되겠죠. 진술거부권 헌법상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했다. 그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 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정상 참자가 사유가 없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요거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헌법상 허용한 범위 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개선정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선고유예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 판결이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유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과 사회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도 있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시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임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선고가 실효 취소되면 유예기간을 경과했어요. 그죠? 그러면 형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전과는 있죠. 그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3번. 이게 이제 황제노획 금지죠. 이제 벌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쵸, 이 하한을 정해서 하한을 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황제노획 규정이 있으니까 맞고요. 그쵸? 그다음 4번. 이거를 이제 기간을 다 안 외웠다 할지라도 4번이나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는 있어요. 이거 맞아요. 그죠? 하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유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가형이니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감경을 하면 다액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액 플러스 하한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총론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